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2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어제도 쌀쌀했고, 오늘도 좀 쌀쌀할 것 같은데요. 좀 있으면 또 풀리겠죠? 사만사온이니까. 감기 요새 독합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젊은 분들도 잘 걸리더라고요.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제목인데요. 부동산 괜찮나? 부동산뿐이 아니라 금융도 요새 조금 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주차 부동산 시장 현황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월 27일 통화정책 의결문 이렇게 했는데요.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돌아가는 걸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하 가능성 여부라는 표현 뭐 좀 지났지만 지금 와서 요즘 이제 환율이 자꾸 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은의 입장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미리 좀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하 가능성 여부라는 표현을 예전에 그 저 전통화할 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표현이 바뀝니다. 인하 기조, 추가 인하 시기 이런 표현이 인하 가능성 여부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이게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를 인하 사이클이 일단은 종료되지 않았나 이런 걸 시사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총재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결론은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 우리는 못 내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뭐 펀더멘탈이 약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표현한 이후에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 얘기가 자꾸 커져오면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으로 가면서 이 우리 환율에 대해서 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재정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을 뭐 현 대통령이 AI부터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을 한 110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아, 왜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국채를 막 남발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국채 수익률, 쉽게 말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은행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면 소비에 부담이 되고 소비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하느니 뭐 딜레마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딜레마 상황이죠.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환율 상승 부담의 금리 인하 리스크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이 되죠.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에서 결론을 보면 우리가 결론은 구조개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IMF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IMF에서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다 누구나 아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제가 가렸네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성 증가가 환율에 이제 이게 최근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부터 여러 각계각층에서 한은에 대한 어떤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은의 변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유동성 증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저런 물가 경로를 거쳐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아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낮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또 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은 이 주택 가격에 대한 뭐 임대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 물가 상승분 체크할 때 지수를 산정할 때 30에서 33%를 반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 15에서 17%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낮죠. 주택 가격 지금 서울 수도권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것도 감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물가 산정 지수도 새로 뽑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변명을 하는 건 사실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죠.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고
또 통화량 증가가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 유동성 문제만 아니다. 근데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연속하면서 0.25씩 내리면서 인하했죠. 이것이 잘못이다 했더니 하는 말이 금리를 내린 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며야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이런 조건을 달면서 자영업자와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지원하고자 내린다. 이 입장은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이게 혹시나 여러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제조기업 중에 45% 정도가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가 구조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11월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또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짜로 3,121건, 8,482건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연휴 빼면 뭐 한 5일 정도 됩니다. 영업일 기간이. 2,779건입니다. 그러면 3,500에서 4,000에서 멈춘다. 그러면 또 반토막이라는 얘기예요. 848에. 그러면 반토막이 두 달째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시장이 거래가 분명히 감소한다는 건 확실한데 이렇게 보시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1272.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 거래량이 지금 2779, 한 3,000건, 3,500건 갈 것 같은데 12월 말이면 끝나니까 그러면 1,200건이면 이것도 한 2,500이나 3,000에서 끝나잖아요. 또 감소한다는 얘기, 한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대책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그 다음 대책. 그게 뭐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공급 대책에서 가격을 어떻게 분양가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강남 사고 거래량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가 이 정책을 잡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 인정됐으면 이제 추가적인 거, 자, 규제는 됐어요. 가수요나 투기수요를 없앴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건 뭐예요?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분양 가격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면 뭐합니까? 최근에 왕숙 그 신도시, 3기 신도시 세 자리 숫자 100대 1 넘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어느 정도 적정하니까 미래를 보고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공공택지 물량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공격적으로 빨리빨리 분양하면 됩니다. 분양가 미리 공지해 주고 이러면 시장 안정됩니다. 자, 강남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별화 시장, 잠실은 조정 중. 여기 제가 좀 이따 표 보여드리면 이해될 겁니다. 강동구는 그 호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9, 10월에 이어가지고 11월, 12월도 9월, 10월에는 급증을 했는데 갑자기 급감을 좀 합니다. 이게 호가 상승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고요. 송파구 잠실 지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송파구가 조금 빨간색이니까 그래도 거래가 좀 받쳐주는데 여기도 많이 오늘 빠졌습니다. 12월에. 그럼 이게 이어질까? 제가 볼 때 호가 많이 올랐어요. 그림 잠실도 가격 변동, 이게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번 주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송파구 가격 변동 1일부터 쭉 해봤어요. 잠실동입니다. 잠실동. 여기 보시면 엘스 2억 1,500 올라가고 갤리리아 펠리스 30억. 이건 151.20이니까 2억 3천 올랐는데 30억이니까 반, 32평 둘하면 84, 28, 16,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151형이니까요. 85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리센츠도 이상한 거래가 하나 나 있어요. 제가 보면 이상한 거래입니다. 27억인데 17억인데 27.68이에요. 사이즈가. 이거 뭐 10평도 안 되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이상한 거래 같아요. 갑자기 4억 6천이 뛰었어요. 자, 그럼 내린 걸 볼까요, 여러분? 쭉쭉 치고 올라가던 우성 아파트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억 3천.
주공 5단지 45억까지 찍었다가 쭉쭉 빠져요. 요새 한 42억 뭐 1억도 나오고 그러는데 3, 4억 빠졌죠. 그러면 7, 8% 빠진 건데 계속 더 빠져야 되는데 추이를 봐야겠죠. 주공은 그 뒤로 45억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2억 마이너스 2억 3천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억 5천 쭉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강남 사고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 그러니까 잠실동이 아닌 다른 뭐 거여동, 마천동 이쪽에 수요가 좀 몰려서 그쪽에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원 영통구인데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제가 저 데이터 다 정리 거의 다 했는데요. 요거는 이번 주에 롯데하고 같이 롯데 또 늦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수도권 영상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통구입니다. 계속 뭐 펑펑 튄다 그랬는데 실제 거래는 어때요? 실제로 거래가 상승이 조금 더 많은 건 여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 오면서 중반 지나면서 12월 중순 지나면서 약간은 조정받는 분위기 이때도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풍선 효과, 토지거래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시장을 막 뒤흔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제가 그런 것 같고 분당만 좀 강세를 띠고 있죠. 자, 그리고 구리시입니다. 구리시, 파주시 똑같은 상황인데요. 보시면 하락이 좀 더 많습니다. 그 구리시도 좀 번중만 많이 뭐 우리 기러기님들이 많이 두드렸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 발품 파시면 특별한 선호단지 외에는 충분히 조정받아서 내고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풍선 효과라고 떠들던 곳들이 다 그렇습니다. 과천도 저번 달에 한 3, 4개 찍고 지금은 이번 달 12월인데요. 제가 지금 좀 아까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건 거래됐어요. 한 건인가 5건 한 건 뭐 요 정도 수준이니까 거래가 좀 끊겼다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자, 전국시장 광역시입니다. 이번엔 이거는 이제 제가 쭉 정리한 거를 다음에 올리겠지만 이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광역시 시장입니다. 대구, 대전, 광주는요. 제가 쭉 보니까 약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광주가 최근에 거래된 것들의 60% 이상이 하락 거래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계신 분들은 발품 파시면서 절대 높은 가격에 살 필요 없습니다. 자, 부산, 울산은 저번 주만 해도 부산이 과도한 저평가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있고 보합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하방으로 강해졌습니다. 하락 거래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산은 여전히 물량이 많으니까 조급하게 절대 주택 마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동래구는 강세였는데 동래구도 약세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이 지금 다시 또 재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적 경합 차별화 시장이고요. 울산은 쭉 잘 가다가 약보합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울산에 계신 분들도 지역마다 뭐 매물의 현황이 다르겠지만 매물이 좀 있으면 내고 충분히 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고 파시는 분들은 울산이 약보합에서 더 약세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무리한 욕심 내셔서 매도 가격을 높이지 말고 호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약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청주시장 영상에 올렸잖아요. 약세장 진입이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드디어 제가 오늘 체크해 보니까 하락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계신 분들은 참조하셔가지고 시장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제일 강한데 두 개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서귀포시는 강보합을 좀 유지하고 있고 제주시는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중에 이제 우리 구독자 특강 이후에 제가 저번 주 안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질문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다른 분들은 제가 메일 주소 아니까 메일 주소상에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한 분 사례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수원의 이 19평형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확하게 19평형은 아니고 19평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사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주공하고 롯데가 있는데 망포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8%예요, 용적률이. 롯데는 193%입니다. 그러면 땅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지 지분이라고 있죠. 내 땅이 8.7평에다가 218%를 하면 19평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롯데는 9.8평이라는 집이 있어요. 땅이. 그러면 용적률이 193%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재건축한다고 할 때 한 250 받으면 10% 15%의 어떤 갭이 생깁니다. 그런 거 보면 평당가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19평을 이렇게 땅값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공은 5,700만 원이 나오고 롯데는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한 3% 정도 더 주공이 비싸죠. 땅값은.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가격 대비 대지 지분 평당 가격도 보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적었죠. 만약에 같은 주공이에요. 주공일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서 해보면 주공에 이제 여러 평이 있잖아요. 뭐 20평도 있고 23평도 있고 4평도 있고 거기서 가격 대비 대지 지분을 계산해 보면 23평이 주공에서만 이제 아파트 산다고 할 때 23평이 더 저렴한 겁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다른 평에 비해서. 롯데만 할 때는 롯데 안에서는 20평이 제일 낫더라고요. 가격 대비. 그게 뭐냐면 땅값을 좀 싸게 사는 겁니다. 건축비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주공과 롯데 현재 롯데가 동일 가격 시에는 토지 지분상은 더 저렴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계산하고 또 주거 환경 뭐 이런 거 계산해 보실 때 제가 볼 때 평수가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드릴 말씀은 뭐냐면 대지 지분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대지 지분의 땅값 대비 한 평당 얼마인지 건축비는 똑같으니까. 자, 주공과 롯데 현재가 동일 가격 시에는 토지 지분상은 롯데가 더 낮죠. 용적률이 낮으니까. 자, 그러면 롯데는 현재 20평이 4억 2천이고요. 주공은 현재 23평이 4억 1,8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기서 계산해 볼게. 요 숫자 있잖아요. 용적률. 요걸 곱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을 곱하면 20평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나누면 요 평수가 나옵니다. 땅이. 땅 평수 곱하기 이 용적률이 이 평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 삼각관계를 활용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럼 20평이면 4억 2천이다. 그럼 얘가 땅이.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등기부등본을 딱 떼시면 그 대지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 지분.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이 살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대지 지분이 나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살려는 가격을 나눠 보세요. 그러면 평당가가 나와요. 땅에. 그거를 좀 비교하셔서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충분히 뭐 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단위가 좀 몇천만 원 되면 그때는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거 꼭 계산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가 생각하기에 12월 말에서 1월 초순이라는데 중순경에 나올 것도 같아요. 혹은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더 완벽하게 하려면. 분양가에 대한 신호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던져질지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5억 9천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국평이. 그렇다면 왕숙지구 이 정도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럼 굳이 기존 주택을 살 필요성이 있을까? GTX도 뚫리고 하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또 자금 부담이 크게 없고 생애 최초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도 잘 되고 이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 자리 숫자 청약이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또 공공택지 청약부터 1순위로 공략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갈 텐데 또 바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직언을 하고 있는지
조금 우아스럽긴 한데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서 열심히 대통령이 좀 국민들한테 기대되는 생각을 좀 말씀해 주기를 좀 독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신념과 능력의 말편을 보면 우리가 아는데 신념과 능력, 뭐 상황 인식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총체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 어떤 트리거 역할을 누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집권여당의 민주당 중진을 비롯한 최고위원과 원로들은 이게 부동산 문제가 결국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권여당 중진분들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임차하시는 분이 57%입니다. 표 계산하지 말고 실제로 서민 속에 들어가서 우리 30대 분들은 5명 중에 1명밖에 집이 없는 수준이에요. 4명인가 에. 이런 거 정신 차리셔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캐스팅 보드잖아요. 누굴 위해서 무주택 요새는 청년이 45세까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집권여당 또 중진이나 최고위원 여러분들 진짜 좀 대호 각성이란 표현은 그렇고 정말 좀 국민을 위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떠나서 아침 출근하실 때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 지나면 벌써 한 해가 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또 저번에 구독자분들 왔을 때 그 사회단체 제가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다 되면 여러분과 같이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특강 때 그 질문 주셨던 거 제가 메일로 회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특강 때 참여했던 구독자분들 남아서 또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 그거에 맞춰서 가지고 회신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답변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롯데하고 수도권 영상 이번 주에는 필히 올려서 여러분들이 내년 시장에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